전쟁도 조약도 없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나라는 한국에 빚을 갚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빈민가의 위험 때문에 모두 철수했을 때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경호원도 어떤 지원도 없이 홀로 남겨진 채 다른 이들처럼 떠나거나 남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결정이 무언가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흘러 그가 살린 아이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브라질 전체가 한국을 특별하게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문서로 기록된 적 없는 무형의 빚을 갚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 리오 탐사보도 기자인 제가 바로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논리와 증거로 세상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제 삶을 관통한 이 사건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기억입니다. 그날 오후 편집부의 공기는 늘 그랬듯이 저렴한 커피의 쓴 향, 프린터 잉크 냄새, 그리고 마감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아마존 유역의 불법 채굴 사슬에 대한 심층 보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폭력, 정치적 암투로 가득한 더러운 이야기였죠.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이익 추구와 강자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제 평소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오, 이것 좀 빨리 와서 봐. 동료 마르쿠스가 칸막이 너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특유의 기자다운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화면의 실시간 속보를 가리켰습니다. 외교부에서 방금 전 한국 국민에게 180일 무비자 입국 혜택을 즉시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80일이요. 이건 아주 드문 일인데 보통은 90일 아닌가요? 문제는 180일뿐만이 아니야. 마르쿠스는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이 명단을 봐. 이 혜택을 받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아무도 없어. 미국, EU, 영국, 일본. 우리가 전통적으로 1등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90일이야. 그 순간 편집부에 늘 시끄럽던 소음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교는 상호주의의 예술이자 힘의 균형 게임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브라질이 이처럼 비대칭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명 그 뒤에는 뭔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투자 프로젝트라도 있나? 삼성이나 현대가 여기에 초대형 공장을 짓는다고? 누군가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비밀스러운 군사기술 협력이라도? 정보 교환 같은 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협력도 외교부가 모든 서방 국가들의 비위를 거스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만 이런 초국가적 대우를 해줄 정도는 아니야. 미국 대사관에는 분명 전화불이 났을 거야. 제 뇌는 고속으로 작동하는 분석기처럼 모든 가능한 설명들을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지정학, 전략적 동맹, 하지만 모든 가설은 순식간에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도 아니었고 국제 문제에서 가장 친밀한 동맹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한쪽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완전히 체스 규칙에 어긋나는 수를 둔 것과 같았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상황의 전개는 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예상대로 강경한 어조에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 언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행보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문이 막혀 양국 간의 깊은 우정에 기반한 특별한 조치라는 모호한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우정이라고? 마르쿠스는 TV 앞에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와 우정이 깊지 않다는 거야. 하나마나 한 소리지. 맞습니다. 하나마나 한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처럼 쉽게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 한국이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먼지 쌓인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에는 국가나 정치, 경제가 아닌 소독약 냄새와 낮은 흐느낌이 뒤섞인 모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세상에 잊힌 구석, 지도에서조차 표시하기를 귀찮아하는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고향 상카를로스 빈민가였습니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국제뉴스와 제 무관해 보이는 과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듯 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제 직감은 다비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에도 서울의 청와대에도 있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답은 어쩌면 제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편집장에게 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조차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직접 돌아가서 보지 않으면 제 머릿속을 맴도는 권력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가 영원히 저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를 만들었고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곳으로 50년 전의 유령을 찾아야 했습니다. 차는 상파울루 도심의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밀림을 벗어나자 길은 점차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낮고 허름한 판잣집들로 대체되었고 공기 중에는 쓰레기, 습기, 그리고 가난이 뒤섞인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제 목을 조르고 제가 의도적으로 억눌러왔던 모든 감각적인 기억들을 일깨웠습니다. 상카를로스 50년이 지났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 블록처럼 산비탈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하수가 넘쳐 흘렀고 맨발의 아이들은 낡은 축구공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야성적이고 경계심이 많으며 가장 깊은 곳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희미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빈민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 속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자 발 아래 흙과 자갈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지붕에 새는 양철을 고치던 오후, 빵 한 조각 때문에 옆집 아이아이와 피 흘리며 싸웠던 황혼, 그리고 수많은 밤을 굶주림과 질병으로 절망하며 울었던 제 모습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의 혐오감, 적어도 거리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의 슬픔에 가까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걸었습니다. 목적 없이 기억의 파도가 저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자꾸 커뮤니티 광장이라고 불리던 빈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예전에는 거의 죽어가는 망고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청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마르고 수수한 셔츠를 입고 낡아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약간 구부리고 손에는 청진기를 든 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어린 소년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조각의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칠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놀랍도록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온화하며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살짝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위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인들의 고함소리, 빈민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이 침묵하는 동상과 심장을 강타하는 먹먹한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아니, 이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렸지만 이 얼굴은 그에게서 나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제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관해 보이던 모든 조각들, 그 터무니없는 외교 정책, 제 모호한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눈앞에 이 도련한 동상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브라질리아의 회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정한 시작은 제 발 아래 잊힌 이 땅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서사, 50년 동안 먼지 쌓인 그림처럼 제 눈앞에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유령이 아니라 청동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기억이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의 등장이 왜 기적 같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당시 처해 있던 지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 브라질은 군부 독재 정권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국가의 슬로건은 질서와 진보였고 신문 지면의 경제 지표는 번영을 이루고 있어 브라질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빛은 상카를로스 같은 구석진 곳까지는 결코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질서는 언제든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비밀 경찰을 의미했고, 진보는 산 아래 번듯한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카를로스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도, 우체국도, 소방서도 없었고 병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문명사회에서 잘려나간 썩은 고깃덩이처럼 도시의 가장자리에 내던져져 자생하도록 버려졌습니다. 유일한 법은 갱단의 총구에서 나왔고, 유일한 복지는 가끔 교회가 가져오는 유통기한 지난 빵을 나눠주는 트럭뿐이었습니다. 의료는 우리 꿈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평범한 감기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고, 가벼운 설사도 건장한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옆집 아기가 고열로 시달리다 어머니 품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제가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날 때 들려옵니다. 제 친구 마리오가 녹슨 못에 발을 찔려 감염되고 결국 고통스러운 경련 속에서 죽어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말이 없던 부두두 노동자는 그저 묵묵히 낡은 천으로 아들을 싸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장례식도 눈물도 없이 뼈저린 무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상카를로스에서는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연약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국경 없는 의사회, 적십자사의 전신과 같은 이상주의적인 국제구호단체들이 이곳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신, 의약품, 그리고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카를로스의 하늘은 조금 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우리는 항생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부 정권의 통치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하면서 빈민가는 그들의 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전복 세력을 숨기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군경의 습격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갱단 간의 총격전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총성은 밤의 가장 흔한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온 구호 요원들에게 이곳의 위험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철수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몇 대의 흰색 지프차가 차체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로고가 찍혀 있었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빈민가를 떠났습니다. 금발의 여간호사가 저에게 사탕을 주었던 그녀가 차창 너머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 뒤를 한참 동안 쫓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우리는 전략적 철수나 위험 평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막 한 줄기 희망을 열어주었던 문이 다시 쾅 하고 닫혔다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인도주의는 국경이 없다고 외치던 그 단체들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잊히고 국제사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포기된 곳, 심지어 신조차 외면한 듯한 절망의 땅.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고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상카를로스가 영원히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누런 피부에 검은 머리를 한 아시아 남자가 거대하고 무거워 보이는 캔버스 가방을 메고 홀로 상카를로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고 온화하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주위 환경과는 극히 부조화되는 평온함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 의사였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파요 같은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단체의 배경도 정부의 허가도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버려진 교회 구호소 한 구석을 치우고 캔버스 가방을 열어 청진기, 혈압계, 그리고 우리가 본 적 없는 약병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첫 환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에 대해 타고난 의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누구야? 정부에서 보낸 스파인가? 저 꼴을 보니 사기꾼일 게 뻔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라도 빼앗으려는 거겠지. 어쩌면 선교사일지도 몰라. 자기 신을 믿으라고 할 거야. 아이들은 더 대담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말로 그를 욕했습니다. 그는 결코 화내지도 우리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이 날아오면 묵묵히 몸을 피하고 다시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변명이나 위협보다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두의 의심과 적대감 속에서 홀로 사흘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넷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안나 부인의 어린 딸 릴리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숨쉬기 어려워하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안나 부인은 이미 절망하여 아이를 안고 집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상카를로스에서는 그것이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시아 사람에게라도 가봐.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잖아. 이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안나 부인은 릴리를 안고 비틀거리며 김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주사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의사는 망설임 없이 능숙하게 릴리에게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는 아이 곁을 지키며 축축한 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계속해서 아이의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릴리의 열은 내렸고 숨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상카를로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고했던 아이가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인에 의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피부병부터 뇌출혈, 영양실조부터 총상까지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거절하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치료하며 그의 한정된 약품으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포르투갈어는 더듬거렸고 많은 경우 손짓과 추측으로 소통해야 했지만 그는 항상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조직, 모든 합리적인 사람이 떠나기로 선택한 곳에 어떤 시스템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개인이 역방향으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를 등 뒤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대한 조직의 자원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정학적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아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가지 일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치료하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했기에 그리고 바로 그 극도의 단순함 때문에 그는 복잡한 계산과 냉혹한 논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분류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곧 상카를로스 전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김 의사는 그의 작은 진료소에서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약품은 금세 바닥났지만 그는 항상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빈민가를 몇 시간 떠났다가 돌아올 때면 캔버스 가방에는 새로운 약품과 붕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우리는 그가 산 아래 약국에 가서 자신의 모든 돈으로 약품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심지어 꽤 비싸 보였던 시계를 포함해 자신의 개인 물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에 대한 태도 또한 느리지만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갔고 그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 신뢰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진심 어린 종영심이 피어났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상이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가며 돕는다는 것을 깨닫자
최하층 민중의 가장 소박한 가치관, 즉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생각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음식, 비록 몇 조각의 옥수수빵이나 한 그릇의 멀건 죽일지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밤마다 그의 진료소 밖을 교대로 지키며 건달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존경은 거의 신격화에 가까운 숭배로 발전했습니다. 신도 정부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건강을 가져다주는 이 한국인 의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갱단 두목의 협박보다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위생에 신경 쓰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말하자 집집마다 깨끗한 물을 모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임산부에게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남자들은 어떻게든 달걀과 우유를 구해오려 했습니다. 어느새 김 의사, 이 무장하지 않은 이방인은 상 카를로스의 진정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폭력이나 돈으로 세워진 권력이 아니라 신뢰와 도덕적 감화력에 기반한 무형의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갱단의 규칙이나 군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김 의사의 진료소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질서는 공식적인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 의사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국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 밖의 개인이 시스템 자체의 영향력을 넘어설 때 그는 필연적으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산아래 군부 정부에게 빈민가의 혼란, 폭력, 죽음은 용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가능하고 격리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민가의 새로운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권력의 핵심, 즉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도덕적 리더가 나타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은 모든 저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군경을 파견하여 김 의사를 직접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사회 전체의 폭동을 유발하여 원치 않는 순교자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음흉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외부에서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문이 돌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빈민가의 김 의사가 외국인 스파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약이 문제가 있어 중독을 일으킨다거나 심지어 의료행위를 빌미로 아이들을 유괴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소문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곧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잠잠해졌습니다. 사실은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소문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그의 자원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알의 모든 약국은 의료 면허가 없는 아시아인에게는 더 이상 약품을 팔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의사는 여러 차례 캔버스 가방을 비운 차에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우리가 본 적 없는 불안과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먼 도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사러 갔고 어떤 이들은 소중히 간직했던 약초 처방을 내놓으며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현대약품이 없으면 특히 감염과 급성질환을 다룰 때 김 의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무력감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시기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상 카를로스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김 의사가 파상풍으로 온몸이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국말로 계속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 어조는 자책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숨막힐 듯 강력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치명적인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의 관리 2명이 몇 명의 경찰 호위를 받으며 빈민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김 의사의 진료소로 가서 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불법 의료 행위와 사회 질서 문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안에 자발적으로 브라질을 떠나거나 강제 체포된 후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관리들과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폭발 직전에 화약통 같았습니다. 김 의사가 한마디만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저없이 달려들어 돌로, 주먹으로, 심지어 이빨로라도 그들의 의사를 보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김 의사는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흥분한 군중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툰 포르투갈어로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폭력은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김 의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문명화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할 선택, 즉 생존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국가 전체의 기계와 맞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체포되거나 모욕당하거나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선택,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극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래도록 말입니다. 그는 관리들을 바라보았고 다시 돌아서서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쳤고 그가 직접 죽음의 소나기에서 되찾아온 생명들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들을 향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어조로 두 단어를 말했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가볍게 들렸지만 청은망은의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선택이 아니라 신념에 관한 선택이었습니다. 강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자세였습니다. 그가 남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는데 돌아서서 떠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 결정은 생존의 논리에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최고 도덕적 규범에는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시에는 완전히 실패한 비논리적인 결정이 50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김 의사는 끌려갔습니다. 수갑은 없었지만 강한 권력에 휩쓸리는 무력감은 어떤 족쇄보다 더 숨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고 그를 먼 길 배웅했습니다. 아무도 울부짖지 않았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 의사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셀 수 없이 많이 걸었던 빈민가 밖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를 단지 위협하려 했을 뿐이고 곧 그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신문 한 귀퉁이에서 손바닥만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사, 불법 의료 행위로 추방. 그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잠시의 물결을 일으키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카를로스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나빴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진 후 남은 재는 한 번도 타오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사망률은 다시 치솟았고 절망은 다시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 자신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지켰던 영웅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수년 후 제가 기자가 되었을 때 저는 직무를 이용하여 김 의사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고 한국 동료들과 연락하며 그가 추방당한 후의 일을 조금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저에게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영웅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그를 현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외교 분쟁을 야기한 급진주의자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그의 의료 면허는 한동안 취소되었고 어떤 정식 병원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속한 거대하고 정교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버려졌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한 소규모 신문이 그를 짧게 인터뷰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의심스러운 어조로 그에게 왜 그렇게 멀고 위험한 곳에 가서 힘들고 보람 없는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의사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소박하고 어설프기까지 한 말은 얼마나 창백하고 무력하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괴짜가 되고 사회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력, 명예, 그리고 의사로서의 존엄성까지요. 이것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숭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결국 가장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즉 수많은 정교하고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세상은 그 규칙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런 예외들을 처벌하고 동화시키고 제거합니다. 김 의사는 추방당했고 잊혀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철저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추방할 수도 시간이 지울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의사는 떠날 때 어떤 유형의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짓지도 재단을 설립하지도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캔버스 가방은 가득 차 있었지만 떠날 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남긴 것은 무형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억, 그리고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산 아래 부자 아이들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합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그 시대에 이 말은 사상적인 혁명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며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씨앗은 일단 마음에 심기면 놀라운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김 의사가 떠난 후 상카를로스 아이들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부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사가 지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 환경이 극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쉽게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사가 그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은 마치 구전 서사시처럼 상카를로스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어머니로부터 김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잊힌 우리 공동체의 공통 기억이자 정신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을 기억해라. 우리 목숨도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세대처럼 되지 말고 김 의사 선생님처럼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 한국인분을 절대 잊지 마. 우리는 그분에게 빚을 졌어.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도덕의 복리입니다. 한 사람의 선행은 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금은 시간이라는 효소 아래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다시 새로운 원금이 되어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한 명의 살아난 아이는 이 이야기를 10명의 친구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 10명의 친구는 자라서 각자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념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들 중 일부가 자신의 노력과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빈민가를 벗어나 주류 사회로 진입할 때 이 씨앗은 꽃을 피울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리오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글을 통해 김 의사를 추방했던 것과 같은 불의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 마르코, 김 의사에게 돌을 던졌던 그 소녀는 나중에 우리 마을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했고 비싼 수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나 부인의 딸 릴리, 김 의사에 의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 소녀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도시 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하고 상카를로스로 돌아와 이곳에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진료소를 개원했습니다.
자, 우리 세대는 김 의사의 아이들로 불립니다. 우리는 변호사, 의사, 교사, 사업가, 심지어 정치인으로 브라질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김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삶은 그에 의해 깊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 같은 신념이 각인되어 있고 같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요. 50년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전해지는 데는 딱 알맞은 시간입니다. 당시 김 의사에게 치료받고 영향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이제 모두 중년이 되어 브라질 사회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권력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친구 마르코, 빈민가 출신의 변호사는 이제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외교부가 그 특별 비자 정책을 발표한 후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시끄러웠고 그는 축하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르코, 네가 한 짓이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오, 내 오랜 친구, 역시 네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구나. 아니, 나뿐만이 아니야. 우리야. 우리 김 의사의 아이들이 함께한 일이야. 그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자들의 이유는 매우 타당했고 전통적인 정치 논리에도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해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마르코와 그의 동료들은 복잡한 경제 데이터나 지정학적 분석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의회 토론에서 마르코는 단지 일어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는 50년 전 상카를로스 빈민가에서 김 의사라는 한국인이 어떻게 혼자서 무너진 시스템 전체에 맞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생명들과 여러분들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말이 어떻게 그 세대의 마음에 뿌리 내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이익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명예에 관한 법안입니다. 50년 전 우리 국가, 우리 시스템은 그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50년 늦어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이 빚은 우리 국가의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 전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법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정치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결정의 모든 진실입니다. 비밀 거래도 마쿠 협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항상 당신이 현재 가진 것, 즉 돈, 군대 또는 전략적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진정한 권력은 역사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당신이 심은 원인과 그 인과를 계승한 사람들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말입니다. 김 의사의 그 비논리적인 결정은 당시에는 완전한 실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그에게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그의 실패는 시공을 초월한 비할 데 없는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항의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외교에서 모든 동맹국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불공정이며 전략적 근시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순수한 교과서적인 국제관계 이론으로 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옳았습니다. 이익과 실력으로 구축된 세상에서 브라질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브라질의 정책 결정자들, 즉 김 의사의 아이들은 같은 논리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서사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그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은 지정학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전략 지도와 무역 데이터로 문제를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였습니다. 반세기를 넘는 대결에서 이 순간 승패가 갈렸습니다. 차갑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결국 따뜻하고 과거에서 비롯된 기억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곧 추상적인 정책에서 구체적인 경제 및 사회적 차원으로 세우며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민간에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정서였습니다. 브라질 기업들이 국제협력 파트너를 찾을 때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이 반드시 최고여서도 가격이 반드시 가장 저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신뢰와 친밀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카를로스에서 자란 한 기업가는 최근 자신의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도입하려는데 독일, 미국, 한국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리오. 한국인들과 협상할 때 저는 항상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경계가 필요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도덕이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계약서 체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사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김 의사가 그에 심었던 선의의 씨앗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그 열매는 정치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가장 평범한 소비 행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빈민가 상점 진열대에 미국과 한국의 라면이 함께 놓여 있다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어떤 합리적인 비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감정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소프트 파워의 가장 극단적인 발현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나 교묘한 국가 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가장 순수하고 사심 없는 행동을 통해 다른 국가의 영혼 깊숙이 지울 수 없는 친선적인 유전자를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김 의사 본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실패로 여겨졌던 행동이 50년 후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바꿀 줄 알았을까? 그가 치료했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대한 방식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안고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김 의사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지만 저를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김 의사는 20여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짧은 배척과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서울의 한 외딴 동네에서 작은 개인 진료소를 열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치료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세월이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브라질에서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 친척도 없었고 장례식도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그가 안장된 묘지의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한 사람,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자신이 일으킨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의 삶은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외롭고 오해받고 심지어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합당한 영예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특정 순간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겉보기에는 사소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들이 떠난 세상에서 산이 울리고 바다가 파도치는 듯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브라질에서 온 특별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의 구성원은 정부 관리나 재계 엘리트가 아니라 상카를로스 출신의 백발이 성성한 수십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시에 안나 부인, 제 이웃,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사람은 상원의원 마르코와 의사 릴리였습니다.
저는 수행 기자로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도착한 후 첫 번째 목적지는 어떤 정부 고위 관료를 예방하는 것도 번화한 명소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김의사의 유해가 안치된 고요한 묘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습니다. 줄지어 선 묘비들 사이에서 그들은 김의사의 작고 소박한 비석을 찾아냈습니다. 비석에는 의사 김수연의 묘라는 한 줄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칭호나 찬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묘비 앞에 묵묵히 둘러서서 반세기를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서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코가 앞으로 나서서 묘비에 맺힌 빗물을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차가운 비석에 얼굴을 비비며 마치 마침내 집에 돌아온 아이처럼 포르투갈어로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왔어요. 안나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잘 접혀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 의사가 갓난아기 릴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묘비 앞에 기대어 놓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광경은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돌려줌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의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사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께서 살려주신 그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존중과 선의를 이제 저희가 선생님의 조국에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김 의사가 그해 홀로 베푼 것을 이제 그에게 영향을 받은 한 세대 전체가 국가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제 손에 들린 카메라는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사실을 기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 눈가는 참을 수 없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록자가 아니라 이 역사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도 더 견고한 어떤 힘을 강제로 목격하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로 돌아온 후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증언으로 말입니다. 저는 권력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를 뒤엎고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력이 지배와 강제에서 온다고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강대함은 군대, 부, 기술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며 국제관계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김 의사의 이야기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권력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요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강요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거래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기억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의 뿌리는 두려움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그것의 전파는 언론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의 발효는 즉각적이지 않고 긴 시간을 거쳐 숙성되고 침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같아서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웅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사 한 사람은 50년 동안 자신의 조국을 위해 머나먼 대륙에서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수백 건의 전략적 협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즉 한 민족의 진심 어린 영원한 존경심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상카를로스에 세워진 그의 동상 앞에 서서 노을이 그의 청동 윤곽에 따뜻한 금빛을 입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동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우리 세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권력이 통제와 쟁취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당신이 내어준 것, 즉 당신이 떠난 후에도 타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